그 봉투를 처음 손에 쥔 건 아버지 49제를 일주일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형과 함께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형은 부산에서 올라와 사흘째 묵고 있었고 우리는 낮 동안 아버지 옷 가지며 서류를 추려 종량제 봉투에 담는 일을 했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하면서 나온 오래된 장부, 색이 바랜 작업복, 손잡이가 다른 연장들. 버릴 것과 둘 것을 나누는 일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마다 아버지의 시간이 묻어 있어서 우리는 자주 손을 멈추고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지요. 형은 아버지가 쓰던 낡은 안경집을 한참 만지작거리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거기엔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손때가 새카맣게 묻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너무 달아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릿했지요. 나는 그걸 그냥 아버지 옛날 사진이려니 하고 지갑재 한쪽에 밀어두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진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형이 먼저 잠자리에 든 뒤 나는 혼자 안방에 남았습니다. 낮에 미처 비우지 못한 장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맨 아래 칸, 겨울 이불을 드러내자 그 밑에 깔린 누런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어둑한 칸에서 내 손끝에 닿은 건 두꺼운 종이의 모서리였습니다. 쉰셋 먹은 사내가 한밤중에 죽은 아버지 장롱 앞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 손전등을 입에 물고 그 봉투를 꺼냈더랍니다. 봉투는 오래 만져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입구는 누런 풀로 여러 번 다시 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두 해 만진 물건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그 안에서 나온 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한복 입은 젊은 여자 하나와 그 옆에 단정히 선 사내 아이 둘이 있었지요. 사내는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그 각진 턱과 짙은 눈썹을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선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내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도 한참 뒤였습니다. 손전등을 무늬반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자정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 달에 한 번, 늘 같은 날이면 어딘가에 다녀오셨지요. 친구 문병 간다는 그 한마디를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 옆에는 그보다 두꺼운 종이 뭉치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우체국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찍힌 수십 장도 넘는 영수증이 가장 위의 것은 올해 봄 날짜였고 가장 아래의 것은 종이가 사가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영수증을 한 장씩 넘기다가 가장 오래된 것 한 장을 손전등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흐릿하게나마 적힌 날짜가 내 기억 속 어린 시절과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그 돈을 붙여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아까 지갑에서 본 그 손때 묻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지갑을 열어 그 흐릿한 사진을 꺼내 봉투 속 사진과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닳고 타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구도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갑 속에 평생 이 가족의 사진을 품고 다녔던 겁니다. 나는 그 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처음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평생 철물점을 하셨고 손에는 늘 기름때가 배어 있었지요. 어릴 적 내 기억 속 아버지는 새벽 5시면 가게 셔터를 올리고 밤 9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차례만 지내면 곧장 가게로 향하셨고 우리 형제가 여름 휴가 한번 같이 가자고 졸라도 장사하는 짭 사람이 무슨 휴가냐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동네에서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셈이 정확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외상도 잘 안 주고 자기 돈도 함부로 안 쓰는 사람. 나는 그런 아버지가 그저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번은 내가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가게가 부끄럽다고 기름 냄새 나는 게 싫다고 투정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을 아버지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버지가 절대 거르지 않는 외출이 있었습니다. 매달 그날이 오면 아버지는 면도를 하고 평소 입지 않던 깨끗한 와이셔츠를 꺼내 입으셨지요.
어머니가 다려둔 그 셔츠는 늘 그날 아침이면 안방 문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겐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고 그 친구가 몸이 안 좋아 요양원에 있다고만 알았으니까요. 한 번은 내가 그 아저씨 어디가 아프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오래된 병이다라고만 짧게 답하고 더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 짧은 침묵을 그저 무뚝뚝함으로만 여겼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외출하는 날 아침에 아버지가 봉투에 뭘 넣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돈 봉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약봉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그 아픈 친구 갖다 주는 약이려니 했지요. 아버지는 그날이면 봉투에 무언가를 챙겨 나가셨고 저녁이면 어딘가 가라앉은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온 날 저녁상에서 아버지는 유독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앞에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더 떠다 놓곤 했지요. 두 분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가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아버지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던 그 손길만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침묵에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과 영수증을 꺼낸 다음 날 아침, 형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그것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형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컵을 내려놓는 손이 멈칫했습니다. 형, 이게 뭔지 알아? 형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강원도냐? 나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영수증 주소가 강원도라는 걸 형은 묻기도 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형은 그 사진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형도 끝까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이 아는 건 딱 거기까지. 아버지에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강원도에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지요. 형은 한참을 망설이다. 군대 가기 전 우연히 아버지가 강원도 어쩌고 하는 통화를 엿들은 적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형은 점심도 거의 들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형은 나에게 동생아, 어머니한테는 네가 물어봐라. 나는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떠난 뒤 나는 며칠을 그 영수증 뭉치와 씨름했습니다. 송금받는 사람의 이름은 늘 같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주소는 강원도의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나는 그 주소를 수첩에 옮겨 적으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매달 같은 날 그 산골로 돈을 붙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말입니다. 나는 그 영수증을 연도별로 늘어놓아 보았습니다. 송금 금액은 세월에 따라 조금씩 올라 있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소액이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제법 큰 금액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그리고 중간중간 다른 달보다 유독 큰 금액이 찍힌 영수증이 몇 장 섞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그 집 아이들 학비를 보태던 달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금액의 변화를 보면서 그 돈이 단순한 적선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생활을, 한 가정을 매달 떠받쳐온 돈이었습니다. 며칠 뒤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은 부산으로 돌아간 뒤로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형은 전화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형이 군대 가기 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그 외출에서 돌아온 저녁이었는데 술을 한 잔 걸치고 들어온 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답니다. 안방에서 두 분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형이 화장실에 가려고 마루를 지나다 우연히 한마디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못할 짓을 했다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형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그저 아버지가 옛날에 누군가에게 빚이라도 진 모양이라고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아버지를 다독였다는 겁니다. 형은 그 말을 전하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동생아, 나는 그동안 아버지가 밖에 딴살림을 차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했다. 형의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진을 본 첫날 밤 내 머릿속에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그 단어였으니까요. 두 집 살림, 숨겨둔 여자,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속이고 살았다는 생각. 나는 그 생각을 하는 내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 사진 속 여자와 두 아이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 내내 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데 그 며칠 동안 거래처 납기를 2번이나 놓쳤습니다. 직원이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도 나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에서 당신 요즘 통 말이 없네 하고 조심스레 물었을 때도 나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습니다. 차마 아버지 이야기를, 그것도 그런 의심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식구들 다 잠든 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그 영수증 뭉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어떤 밤은 그 상골 주소를 인터넷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고 위성 사진으로는 기와집 몇 채와 파진기만 보였지요.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 마당 어딘가에 아버지가 매달 앉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나는 그 주소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는 영수증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그 산골로 찾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사람이 어머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9제가 지나고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부쩍 작아 보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그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는 아버지 영정 사진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나는 차마 곧장 사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한참을 빙빙 돌렸습니다. 아버지 보험 정리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가게 자리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그런 시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지요. 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가만히 보시더니 할 말 있으면 해라 하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과 영수증 뭉치를. 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길게 한숨을 쉬셨지요. 나는 어머니가 놀라거나 화를 내거나 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네가 결국 찾았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누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여자가 누구야? 이 아이들은 또 누구고? 어머니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늦봄의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 첫 부인이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첫 부인이라니. 나는 아버지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졌다고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 했다. 6.25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북에 처자식을 두고 혼자 피란을 내려오셨던 겁니다. 피란길에 가족과 흩어졌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 여기며 남쪽에서 어머니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린 것이었지요. 나는 그제야 사진 속 여자와 두 아이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내 아이 둘은, 그러니까 나와 형의 배다른 형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한 말이 내 머릿속을 다시 헝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뒷면 날짜 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뒤의 날짜.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던 거다. 죽은 줄 알았던 첫 가족이 어느 날 살아서 아버지 앞에 나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더는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가게로 낯선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날 아버지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셔터를 내리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손님 거스름돈을 2번이나 잘못 내줬다는 말을 나중에 옆 가게 사람한테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마루에 앉아 담배만 태웠고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 물어도 사흘을 입을 안 열었답니다. 사흘째 되던 밤에야 아버지가 그 편지를 어머니 앞에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이 바로 그 첫 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름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자. 다음에 와라. 그날 어머니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잇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진 걸 보고 나도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말 나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작정하고 다 듣기 전에는 일어서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지요.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온 어떤 그림과도 달랐습니다. 그 편지가 오던 시절은 이산가족을 찾는다는 방송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밤마다 사람들이 손팻말을 들고 울던 그 시절 말입니다. 아버지의 첫 부인은 전쟁통에 죽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천신만고 끝에 남쪽으로 내려와 강원도 산골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그것도 새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찾아와 따지고 매달리고 자리를 내놓으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딱 한 가지만 적혀 있었답니다. 당신이 살아 있다니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 부디 그 집에서 잘 사세요. 다만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는 것만은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고 며칠을 알아누우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첫 가족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역시 결혼할 때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대목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손으로 식탁을 쓸어내리셨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무너졌는지 너는 모를 거다. 어머니도 처음엔 배신감에 며칠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우리 형제를 데리고 친정에 가버린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친정에 머물며 어머니는 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사람 버리고 산 사람한테 온 게 아니라 산 사람 두고 또 다른 산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거면 그건 나쁜 사내는 아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신과 이 집을 버리지 않겠소. 다만 저 사람과 아이들을 굶기지만은 않게 해주시오. 내가 살아있는데 저들을 모른 척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머니는 그 말 앞에서 더는 화를 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 사이에 약속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는 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 대신 매달 그 산골로 생활비를 붙인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가족을 보러 간다. 어머니는 그 약속을 알고도 모른 척 매달 그날이면 아버지 와이셔츠를 다려 문고리에 걸어두셨던 겁니다. 친구 문병이라는 말은 자식들 앞에서 두 분이 함께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적 그 저녁상의 침묵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라앉은 얼굴로 돌아오던 그 저녁, 어머니가 말없이 국을 한 그릇 더 떠다 놓던 그 손길, 그건 원망이 아니라 함께 견디자는 무언의 말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나도 그날만 되면 속이 끓었다. 내 아버지가 그 셔츠를 입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 다림질하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떨림이 가라앉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미운데도 옳은 일은 옳은 거더라. 그걸 인정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어머니는 그러면서 한 번은 당신이 먼저 아버지에게 말을 꺼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부인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이 왔을 때 어머니가 먼저 한동안 거기 가서 며칠 있다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그렇게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나는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 뭉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매달 한 장씩 쌓인 그 종이들이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약속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뭉치를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 달도 걸은 적이 없다. 가게가 어려워 우리 집 쌀이 떨어진 달에도 그 돈만은 붙였어.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내가 운동화 한 켤레 사달라고 떼쓰던 그 시절, 아버지가 지금은 안 된다며 단호히 거절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인색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색함의 뒤편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 형의 굶주림이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전혀 다른 종류의 부끄러움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평생 무뚝뚝하고 정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식 졸업식 한번 제대로 와본 적 없고 손주들 돌잔치에도 가게를 핑계로 늦게 오던 사람. 나는 아버지가 가게밖에 모르는 가족에게 무심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개의 가정을, 두 개의 책임을 평생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쪽에도 마음 편히 기댈 수 없는 사람이 그 무게를 견디느라 늘 가라앉아 있었던 거지요. 나는 아버지 장례식 때를 떠올렸습니다. 발이 나던 날 빈소 한 구석에 낯선 노인 둘이 와서 한참을 울다 갔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 옛 거래처 사람들이려니 했습니다. 상주로서 인사를 건넬 겨를도 없이 그분들은 조용히 다녀갔지요. 그중 한 노인이 방명록에 이름을 적다 말고 한참을 서 있던 모습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결국 이름을 적지 못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두 노인이 바로 사진 속 그 사내 아이들, 내 배다른 형들이었던 겁니다. 이름을 적지 못한 건 우리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겠지요. 그 생각에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형이라 불러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 빈소에 와서 동생도 모르게 울다 갔다는 사실이. 나는 휴대폰을 꺼내 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전했습니다. 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형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지요. 한참 만에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었던 거구나. 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평생 아버지에게 서운한 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형이 사업에 실패해 손을 벌렸을 때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했던 일을 형은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지요. 그때 형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자식보다 돈이 더 중하냐고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게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형은 그 일 이후로 아버지와 몇 년을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뒷면에도 어쩌면 상골로 붙여야 할 그 돈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냐.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변명 한마디를 안 하셨어. 형의 목소리가 잠겨들었습니다. 그날 밤 형과 나는 오래 통화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의 어떤 행동들을 오해했는지 하나씩 꺼내어 다시 맞춰봤습니다. 명절에 늘 어딘가 마음이 떠있던 아버지의 얼굴. 우리가 어릴 적 가끔 강원도 쪽으로 출장을 다녀온다던 그 거짓말들. 아버지 지갑 속에 늘 들어있던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때 묻은 사진 한 장. 어머니가 김장철마다 김치를 2통씩 담그던 일. 그때는 그저 어머니가 손이 크다고만 여겼던 그 일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통화를 끝내며 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만나야 한다는 마음과 만나는 게 두렵다는 마음이 함께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원망하고 있으면 어쩌나. 아버지를 빼앗아 간 사람의 자식이라고 우리를 미워하면 어쩌나. 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누린 아버지의 자리가 사실은 저들에게서 빼앗은 것은 아니었나 하는 죄스러움도 일었습니다. 그날 밤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나는 그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성사되기까지는 두어 달이 더 걸렸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주소로 편지를 보낸 건 나였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편지지를 몇 번이나 구겨버렸지요. 결국 나는 짧게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장롱에서 사진과 영수증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한번 뵙고 싶다는 것. 답장은 보름 만에 왔습니다. 큰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반듯했고 문장은 정갈했습니다. 편지 끝에 적힌 한 줄에 나는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가시는 길 멀리서나마 지켰습니다. 동생들을 한 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어 고맙습니다. 멀리서나마 지켰다는 말. 그건 빈소에 다녀간 그 두 노인이 정말 그들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편지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그날 이름을 적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그 산골 마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와 형은 함께 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우리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골로 접어들수록 길은 좁아지고 창밖으로는 초여름에 짙은 녹음이 흘러갔지요. 형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을 창밖만 봤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우리가 너무 늦게 왔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은 작고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키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 두 노인이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형은 이른이 넘어 보였고 작은 형도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큰 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큰 형이었습니다. 많이 닮았구나. 아버지를. 그 한마디에 나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큰 형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노동으로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과 꼭 닮은 손이었습니다. 작은 형은 말없이 형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자기 눈가를 훔쳤습니다. 우리는 그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큰 형이 안방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그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두 아들을 안고 찍은 사진. 아버지가 매달 다녀가며 한 장씩 찍어준 손주들 사진.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점점 늙어가는 아버지의 얼굴이 그 사진첩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 어디에도 없던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큰 형이 사진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오시면 늘 저 감나무 밑에 앉아 한참을 계셨다. 아무 말 없이. 작은 형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셨어. 그냥 묵묵히 오셨다 가셨지. 작은 형은 젊은 시절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아버지를 기다려야만 하느냐고. 왜 한 달에 하루뿐이냐고. 한 번은 아버지가 떠나는 버스 정류장까지 쫓아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다음 달이면 어김없이 그 버스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책임이라는 거였겠지. 우리는 그때 그걸 몰랐고 작은 형의 그 말에 나는 우리 형이 고개를 떨구는 걸 봤습니다. 우리 형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모진 말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작은 형은 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너그 아버지한테 그 집 식구들 잘 살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전해라. 그 말을 전하던 작은 형의 목소리가 끝내 흔들렸습니다. 미워할 법도 한데 두 어머니는 끝까지 서로를 걱정하며 살다 가셨던 겁니다. 큰 형이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손수 담근 김치 항아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큰 형이 말했습니다. 너그 어머니가 해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보내주셨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아버지 돌아가신 올해도 김치가 왔더라. 나는 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는 미워할 수도 있었던 그 가족에게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김치를 담가 보냈던 겁니다. 아버지가 짊어진 그 무게를 어머니도 말없이 함께 나눠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날 우리는 그 집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큰 형수가 차린 시골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산나물, 그리고 그 감나무 아래에서 키운 푸성기들. 우리는 처음으로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형이라 부르기도 부르지 않기도 어색한 그 자리에서 작은 형이 먼저 동생 많이 먹어라 하고 내 밥그릇에 나물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받던 그 손길과 꼭 닮은 손길이었습니다. 그 산골집을 다녀온 뒤로 우리 형제와 그 두 형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안부 전화를 하고 봄, 가을이면 한 번씩 그 산골에 모입니다. 큰형은 작년 가을 그 감나무에서 딴 감을 한 상자 보내왔습니다. 나는 그 감을 어머니 댁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감 상자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그 집 감나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감나무를 어떻게 아시는지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 마당 이야기를 어머니에게만은 가끔 들려주셨던 모양입니다. 두 분이 평생 입에 담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는 함께 그 산골을 오갔던 거지요. 한 번은 어머니가 지나가듯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참 모진 세월을 살았다. 나도 힘들었지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했을 게다.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평생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웠으니 미워했던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봄 아버지 첫 기일에는 두 형이 우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양쪽 가족이 한 제사상 앞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상을 차리며 어머니는 평소보다 음식을 2배로 장만하셨습니다. 큰 형은 절을 올리며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작은 형은 영정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지요. 차례가 끝나고 어머니는 그 두 사람에게 따뜻한 국을 떠다 주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앞에 놓이던 그 국을 이제는 그 두 형 앞에 놓아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을 보며 나는 가만히 부엌으로 나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큰형이 국그릇을 받아들고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라 부르는 그 호칭에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셨다가 어서 들어요 하고 짧게 답하셨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담긴 세월을 나는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형이 산골로 돌아가기 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나는 뜻밖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큰 형수가 장독대 앞에 나란히 서서 무슨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독 뚜껑을 열어 무언가를 보여주고 큰 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일러주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살아온 두 여인이 이제는 장독대 앞에서 김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차마 방해할 수가 없어 담배에 불도 붙이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지금 내 책상 서랍에 들어 있습니다. 사진과 영수증 뭉치는 이제 내가 보관하고 있지요. 가끔 그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내 봅니다.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때 나는 우리 가족이 아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와 두 아이는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서 놓지 못한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말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는 그 누런 봉투 하나로 전해받은 셈입니다. 살아생전 아버지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상처받을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그 침묵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드릴 걸. 그게 못 내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그 거칠고 기름때 묻은 손을 나는 평생 살갑게 잡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올봄에도 산골 감나무엔 잎이 돋았다고 큰 형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언젠가 손주들을 데리고 그 감나무 아래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없이 앉아 계셨다던 그 나무 밑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에게는 강원도에 또 다른 큰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줄 생각입니다.